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종이를 보고 또 봤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옆에 작게 H 표시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게 높다는 뜻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높은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 건지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당연히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겹살을 줄이고 튀긴 음식을 안 먹으면 나아지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매일 먹던 것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혈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식사 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예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혈관 내벽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식후 혈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조금씩 바꿔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냥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중성지방이라는 단어는 건강검진에서 꼭 한 번씩 등장하는데 저는 그동안 이게 그냥 혈액 속 지방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높으면 안 좋고 낮추면 되는 것. 그 이상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중성지방, 영어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데 이건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에너지 저장 형태입니다. 몸이 당장 쓰고 남은 에너지, 특히 탄수화물에서 남은 당분을 간이 지방 형태로 전환해서 혈액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지방을 많이 먹어서 지방이 쌓이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방보다 탄수화물, 특히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 더 큰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밥, 빵, 떡, 과자, 과일 주스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남은 당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흘러가는 구조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기름진 건 거의 드시지 않는데도 중성지방이 계속 높게 나오셨거든요. 그게 이 구조를 알고 나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는 식혜나 조청, 과일 주스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영향이 컸던 것 같더라고요. 중성지방이 높아졌을 때의 문제가 단순히 혈액이 걸쭉해진다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LDL 입자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보통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LDL도 크기와 밀도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중성지방이 높은 환경에서는 LDL 입자가 작고 밀도가 높은 형태, 소입자 LDL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입자 LDL은 일반 크기의 LDL보다 혈관 벽을 더 잘 뚫고 들어가서 혈관 내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혈관 내벽에 이런 입자들이 쌓이고 면역세포가 이걸 처리하려다 거품세포가 되고 그게 누적되면서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과정. 그게 죽상동맥 경화증이라고 부르는 것이더라고요. 거기에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반대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두 수치가 시소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중성지방 수치 하나가 올라가면 HDL은 내려가고 위험한 소입자 LDL은 많아지고 혈관 내벽은 점점 손상에 취약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단순히 수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현상인데 저는 이게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패턴이 반복될수록 혈관 내피세포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염증 반응이 유발된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도 식사 패턴에 따라 혈관에 누적되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흡수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흰쌀밥이나 흰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현미밥이나 채소류처럼 섬유질이 살아있는 음식은 훨씬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도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같은 음식이라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식사 순서 다이어트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혈당 관리 목적으로도 꽤 근거가 있는 방식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나서 밥 먹는 순서를 조금 바꿔봤는데 식후에 몰려오던 졸음이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수치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몸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식후에 가벼운 움직임을 하는 것도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이 의미 있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화장실 다녀오거나 집안에서 잠깐 걷는 수준이어도 된다고요. 저는 이 내용이 꽤 현실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식후 소파에 바로 눕는 습관부터 바꿔야겠다 싶었고요. 자료를 찾아보면서 식후에 어떤 음료를 마시느냐가 혈당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음료 하나가 혈관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매일 식후에 반복되는 선택이 조금씩 쌓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살펴볼 만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첫 번째,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카테킨이 소장에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의 활성도를 낮춰서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카테킨의 항산화 작용이 LDL이 산화되는 과정을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산화된 LDL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다만 녹차의 카페인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버금차나 카페인을 낮춘 녹차도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식전보다 식후에 마시는 것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측면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트 주스. 비트는 아직도 다소 생소한 식재료인데 찾아보면서 꽤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질산염이 체내에서 아질산염을 거쳐 산화질소로 전환된다고 하더라고요. 산화질소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게 혈관 내피세포에서 혈관 이완을 유도하는 핵심 물질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탄력 있게 넓어졌다 좁아지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거죠. 비트 주스를 마셨을 때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건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영국의 일부 연구에서도 이 결과가 반복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단,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 주스는 시중에서 착즙 제품으로도 나오는데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는 게 낫고 생비트를 직접 갈아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흙냄새 같은 향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과나 당근을 섞으면 마시기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귀리 음료, 오트밀크. 귀리에 대한 이야기는 콜레스테롤 맥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귀리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장에서 담즙산과 결합해서 체외로 배출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담즙산이 빠져나가면 간이 새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쓰고 그 결과 혈중 LDL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였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과 미국 FDA에서도 귀리 베타글루칸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귀리 음료, 오트밀크로 만들어서 마시면 식후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혈당 상승도 우유나 두유보다 완만하게 올라가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시판 오트밀크 중에는 당이 첨가된 제품이 있어서 성분표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음료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거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혈관 이완에 관여하는 방향입니다. 한 가지를 마신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식사 후의 습관 하나를 조금씩 바꿔가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인 것 같았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산화질소라는 개념이 자꾸 등장하더라고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화학물질 같아서 낯설게 느껴지는데
알고 보니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물질이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기체인데 혈관 주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넓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지 않고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화질소가 충분히 만들어지는 덕분이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면 혈관이 점점 경직되고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혈관이 탄력 있는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 실제 혈관에 미치는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산화질소 생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자주 언급됐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인데요. 운동 중에 혈류가 빨라지면서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이 산화질소 합성 요소를 활성화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지속했을 때 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 수영 같은 활동이 심혈관 가이드라인에서 일관되게 권고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가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였어요. 앞서 비트 이야기를 했는데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들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비트 외에도 시금치, 루꼴라, 샐러리 같은 채소들이 질산염 함량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채소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혈관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흡연 여부였어요. 흡연이 산화질소 생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담배 속 화학물질들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그 결과 산화질소 합성 자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쁘지 않아도 흡연자에게 심혈관 위험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운동 습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식후 산책을 꾸준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45번은 식후에 잠깐 걷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마그네슘 같은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EPA와 DHA라는 지방산을 모아놓은 게 오메가3 보충제입니다. 자료를 보니 단순히 LDL을 낮추는 것 외에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혈관 내벽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관여한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주당 2회 이상 등푸른 생선 섭취를 권고하는데 식사로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도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보충제 선택 시 이파다 함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혈액 희석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특히 근육세포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스타틴 계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물질이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타틴 복용 후 피로감이나 근육 불편감이 생긴다면 코엔자임 Q10의 감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보충이 이 증상을 확실히 완화한다는 대규모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복용을 고려하신다면 담당 의사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기능,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현대 식단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인데 마그네슘이 충분할 때 혈관 이완에 도움이 되고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도 관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기본적인 식사 패턴과 생활 습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식품만으로 수치를 관리하려는 건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실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나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 본 게 있는데 매일 아침에 잠깐 돌아보는 체크리스트 같은 겁니다.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일상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요. 첫 번째는 전날 저녁 식사 내용을 돌아보는 겁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였는지,
채소와 단백질이 적절히 있었는지, 그리고 야식이나 단 음료가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이걸 정답 맞추듯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제 어땠는지 되짚어보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의 질을 짧게 체크하는 겁니다. 수면 부족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이 이완되는 회복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잠이 부족했던 날은 오늘 하루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챙겨야겠다는 신호로 삼는 거죠.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밤새 줄어든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 흐름을 돕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오늘의 움직임 계획을 잡는 겁니다. 거창한 운동 계획이 아니라 점심 먹고 10분이라도 걸을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이 정도 수준의 확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식후 음료를 무엇으로 마실지 미리 생각해두는 겁니다. 습관은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늘 하던 것으로 돌아가기 쉽거든요. 녹차, 오트밀크, 비트주스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실천 확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알면 뭐해요? 실천을 못하는데. 그 댓글이 기억에 남아서요. 저도 비슷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이 5가지 중 3가지만 해도 오늘 잘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건 혈관 건강은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성지방 수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는 식습관이 무엇인지, 식후 혈당의 흐름은 어떤지,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산화질소는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지, 수면과 수분은 어떤지, 이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은 그 그림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LDL 생성 속도를 늦추거나 혈압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은 하지만 산화를 유발하는 생활 환경을 바꾸거나 이미 손상된 혈관 내피를 복구해주지는 않으니까요. 약의 역할과 생활 습관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과정은 매우 천천히, 조용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70% 이상 좁아지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치가 나쁘게 나왔다는 건 아직 바꿀 시간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진 다음이 아니라 지금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니 구체적인 결정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저처럼 어느 날 검진 결과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진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보고 싶은 주제가 생기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